안녕하세요.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첫눈의 안과 윤삼영 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한국 콘택트 렌즈 연구회 콜라보 2탄. 오늘은 연세대학교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의 김선웅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자, 오늘 선생님 한번 소개해 주시고.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원주 세브란스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선웅이라고 합니다. 교수님 오늘 주제는 어떤 주제를 준비해 주셨습니까? 이 제목을 제가 RGP 렌즈 길라잡이라고 지어왔는데, RGP 렌즈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그냥 재밌게 보실 수 있는, 가볍게 보실 수 있는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RGP 렌즈라고 하면 또 시청자 여러분들 좀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드 렌즈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네, 그래서 그 슬라이드를 담았으니까 다음 네네. 보면서 한번. 네. 그래서 일단은 안 나오나요? 슬라이드가? 지금 나오고 나오네요. 있습니다. 네. 좀 위에 잘렸는데 컨택트 렌즈의 종류는 우리가 그냥 쉽게 소프트 렌즈랑 하드 렌즈 크게 비교하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소프트 렌즈는 부들부들한 렌즈고, 제로로 얘기할 때는 이제 우리가 하이드로젤이냐 뭐 실리콘 하이드로젤이냐 이렇게 얘기도 하고,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연속 착용 렌즈냐 하루 착용하는 렌즈냐, 그래서 원데이 렌즈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하드 렌즈라고 하면 이제 딱딱한 렌즈를 하드 렌즈라고 하는데, 이제 그거를 RGP라고 부릅니다. 이제 리지드 게스 퍼미어블 렌즈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그 안에는 사실은 이제 렌즈 디자인이나 이런 것 디자인에 따라서 구면 렌즈, 비구면 렌즈, 토릭 렌즈 뭐 여러 가지 렌즈들이 있고, 또 이제 요새 아이들이 많이 사용하는 이제 드림 렌즈도 이제 하드 렌즈의 종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공막 렌즈 조금 다르지만 공막 렌즈도 이제 제로 성능 하드 렌즈의 한 종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을 보시면, 그래서 이제 가장 많은 환자분들이 하는 질문이 RGP 렌즈냐 소프트 렌즈냐 하드 렌즈 소프트 렌즈 어떤 렌즈가 더 좋은가 라고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는 게 있겠지만, 일단은 저는 저의 답은 RGP 렌즈가 더 좋답니다. RGP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리지드 가스 퍼미어블 렌즈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산소 투과성 제가 이제 하이라이트를 했는데, 산소가 투과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장점이고, 사실은 렌즈를 끼면서 나타나는 모든 문제점이 시작이 이제 저산소증에서 나타나는 것들이 시작이기 때문에, 사실 소프트 렌즈도 산소 투과성을 개선시키려고 재료가 계속 좋아져 왔지만, 이제 하드 렌즈에서 리지드 가스 퍼미어블 렌즈 산소 투과성 렌즈가 나타남으로써 이 부분이 훨씬 개선됐기 때문에 눈에 생리적으로 더 좋다. 그래서 이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 외에 이제 다 비슷한데, 소프트 렌즈에 비해서 안구 건조증을 덜 유발하고 더 오래 쓸 수 있고, 렌즈 침착물, 뭐 지방이든 단백질이든 여러 가지 눈물에 떠다니는 것들 것도 덜 침착되고, 무엇보다도 이제 시력 교정 효과나 특히 난시 교정 효과가 이제 소프트 렌즈보다 더 좋다라고 말씀드려, 이런 측면에서 RGP가 더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물론 소프트 렌즈가 훨씬 편합니다. 착용감에서는 소프트 렌즈가 훨씬 편하고 RGP는 약간 적응 시간이 필요하고, 또 관리 측면에서 요새 대세인 일회용 소프트 렌즈는 훨씬 관리가 쉽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수님, 그 RGP 렌즈에서 아까 그 산소 투과도가 높다고 했는데 그 재질적으로 산소를 더 잘 투과하는 것이죠? 예,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또 흔히 생각하기엔 딱딱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눈에 넣었을 때 아프지 않을까. 또 눈물이 이렇게 순환되는 것도 혹시 산소 투과나 이런 게 도움이 되는 건가요? 네. 일단 좀 딱딱합니다. 예, 딱딱한 것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요새 나오는 이제 RGP 렌즈들이 상당히 좀 그렇게 부들부들한 렌즈들도 좀 나와 있고, 이 눈물에 사실은 이제 소프트 렌즈는 눈에 이렇게 딱 달라붙어 있지만 눈물에 이렇게 일정이 떠 있기 때문에 눈을 깜빡이면서 그 안에서 눈물 순환을 통해서 뭐 산소 순환도 되고 노폐물 배출도 되고, 그런 것들이 생리적으로 RGP 렌즈가 소프트 렌즈보다 더 좋은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RGP 렌즈는 각막에 딱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눈을 깜빡이면서 네. 계속 움직인다. 네. 그래서 오히려 네. 좀 생리적일 수 있다는 네, 말씀이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 질문에 답을 하고 가야 되나요? 네. 않나요? 뭐 방금도 아까 말씀 주신 것 같은데 네. 오늘 구로마요님께서 그 일회용 렌즈는 산소 투과도가 안 좋다고 하던데 RGP랑 비교하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네. 정확한 산소 투과도는 항상 수치가 찾아보시면 데이터 나와 있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도
일회용 렌즈는 편리성을 강조한 렌즈고 일회용으로 만든 거를 이 굉장히 좋은 재료로 쓸까요? 저 생각에는 그렇지 않을 것 같고 당연히 일회용 렌즈보다 이 산소투가 도는 RGB 렌즈가 어떤 종류의 소프트 렌즈보다도 RGB 렌즈가 더 좋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유민경님 그리고 오영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또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RGB 제가 여기 조금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지만 조금 약간 자극적인 질문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제가 하나 담아왔어요. 제가 챗 GPT에 물어봤습니다. 우리나라는 렌즈를 이제 안경점에서 주로 구매할 수 있는데 RGB 렌즈를 안경점에서 구매해도 되냐 이렇게 물었을 때 일단 챗 GPT는 RGB 렌즈를 안경점에서 구매하는 것을 권장되지는 않는다고 말했고 몇 가지 이것을 제가 다 말씀드릴 필요는 없겠지만 몇 가지 키워드를 말씀드리면 세심한 관리와 피팅이 필요하다. 그리고 피팅을 하고 눈 건강 상태를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착용 후에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안경점에서 구매하는 것보다는 이제 안과에서 평가를 받고 하는 것이 좋다. 이런 얘기를 이제 챗GPT에서 했고 사실 뭐 챗GPT에서 나오는 내용이 다 이제 뭐 정설은 아니겠지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저의 관점이나 이런 부분 경험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안과에서 하고 있는 RGB 피팅 프로세스를 간단하게 이제 도식화해서 보여드리면서 이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안경점에서 RGB 렌즈를 한다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보고 뭐가 중요하냐 이런 것들을 한번 여기 나타내봤는데 먼저 안과에 가면 이 문진과 안과 검사를 통해서 이 사람이 기저질환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서 이제 슬라이드에서도 나왔는데 모든 사람이 렌즈를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이제 어떤 이 흰수염 고래님께서 안구 건조가 심하면 RGB가 좋을까요?라고 말씀드렸는데 안구 건조증이 심한 사람이 이 소프트 렌즈를 끼면 건조증이 더 심해지죠.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이 건조증이 있는 사람이냐, 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냐, 아무 질환이 없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어떤 렌즈를 쓸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안과에서 일단 이 사람이 렌즈 쓰는데 적합한 눈이냐, 만약에 렌즈 쓰는데 적합한 눈이라면 양쪽 소프트 렌즈나 RGB를 다 쓸 수 있느냐 아니면 어느 한쪽이 더 좋겠느냐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것이 일단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사전에 다음 슬라이드로 그다음에 이제 안과에 가면 굴절 검사와 각막 곡률 반경을 측정을 합니다. 물론 자동 각막 굴절계라는 것이 있어서 안경점에서도 어느 정도 굴절 검사를 할 수 있지만 이제 안과에서는 각막 형태 검사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각막의 전반적인 정보를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각막에 더 잘 맞는 RGB 렌즈를 찾아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안과에서는 대개는 시험 렌즈 착용이란 걸 합니다. 시험 렌즈라는 건 뭐냐면 이제 여러 가지 이 디자인의 여러 가지 베이스 컵이나 여러 가지 렌즈들을 직접 눈에 한번 착용해봐서 실질적으로 어떤지 잘 맞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주문한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시험 렌즈를 착용을 해서 형광 염색이라는 걸 합니다. 형광 염색이라는 이런 건 이제 안경점에서는 할 수 없는 건데 형광 염색 양상을 통해서 그 사람이 렌즈의 그 만곡 또 베이스 커브라고 부르는 기본 만곡 크기 주변부 이런 것들이 눈과 잘 어울리는지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덧셈 굴절 검사로 도수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주문을 하게 되는 거고 여기 제가 이제 피팅 상태, 착용감, 움직임, 시력 이런 것들을 보는데 형광 염색 양상으로 이런 것들을 계속 평가하면서 계속 가장 좋은 렌즈가 나타날 때까지 피드백을 해가면서 렌즈를 찾아서 그래서 이제 착용시켜서 적합성을 확인하고 주문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 눈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경과 관찰과 합병증은 나타나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관찰하게 되는 것이 전체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RGB 렌즈는 이 메디컬 디바이스 의료 장비라고 할 수 있고 꼭 병원에서 관리받아야 되는 그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굉장히 프로세스가 복잡해 보이는데 그냥 알아서 낄 수는 없겠어요. 알아서 낄 수는 없죠. 네. 네. 이게 맞춤 정장 같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뭐 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왜 형광 염색을 이게 중요한가 뭐 이런 것들을 보면 형광 염색이라는 걸 이렇게 눈물을 눈 안에 이 형광 염색약을 통해서 염색을 해서 이게 눈물이 어느 정도로 많이 모이느냐 잘 퍼지느냐에 따라서 각막과
렌즈 사이에 아까 눈물이 모인다고 말씀드렸는데 각막과 렌즈가 얼마나 잘 어우러지나를 평가를 할 수 있고 이것이 사실은 렌즈의 피팅 상태를 평가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것을 할 수 있는 곳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부분을 좀 강조드리고 싶고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 그린으로 보이는 것이 눈물이 많이 모이는 곳이고 렌즈와 각막이 떨어져 있는 부분인데 그런 양상에 따라서 의사들은 평가를 하고 이제 이상적인 피팅 이 그림에서는 맨 위에 그림이 되겠는데 여기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런 피팅 상태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됩니다. 성공적인 RGP 피팅은 세 가지 요소. 그러면 중심 잡기. 먼저가 렌즈가 중심에 딱 떨어져야 되고 지금 비디오에서 보시는 것처럼 눈을 한번 깜빡일 때 렌즈가 위로 올라갔다 내려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착용감이 느껴지고 사실 소프트 렌즈보다 더 불편감을 느끼게 되는데 이런 적당한 움직임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눈물 순환이나 이 생리적으로 더 좋은 렌즈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형광 염색 양상을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형광 염색 양상을 통해서 중심부나 또는 중심 주변부가 렌즈와 각막이 잘 어우러지는지를 보고 이제 가장자리 들림이라고 해서 이제 맨 끝 부분 이 부분이 또 이제 약간 이렇게 들려 있어서 눈물 순환이 그쪽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런 세 가지 부분의 형광 염색 양상을 보면서 이제 렌즈 피팅 상태를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안경점에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요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기서 사진에서 보면 초록색으로 많이 보이는 부분이 렌즈랑 각막이랑 좀 많이 떨어져 있는 곳이다. 네, 그렇죠. 그리고- 거기 눈물이 모이는 곳이고 우리는 이제 눈물을 얼마나 모였는지를 보기 위해서 이제 염색약을 쓰는 거죠. 좀 상대적으로 검게 보이는 부분은 각막과 렌즈가 좀 더 가까운 곳이다. 네. 이렇게 이해하면 네. 될까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 건조가 심할 때 RGP가 가장 좋을까요? 한 질문을 주셨어요. 흰수염 아까 고객님께서. 그거 네네. 답하고 지나갔는데 소프트 네. 렌즈랑 RGP랑 두 가지를 비교한다면 RGP 렌즈가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렌즈를 안 끼면 제일 좋을까요? 렌즈를 안 끼고 안경을 끼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하지만 안경 끼는 게 또 힘드신 분들이 있으시니까 음. 네, 오늘 강의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난시가 있는 각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난시는 각막의 높낮이가 수평축과 예를 들면 수직축이 다른 건데 그래서 이 가파른 경선, 평평한 경선 이렇게 부르는데 그런 경선을 따라서 각막과 렌즈의 거리가 다르기 때문에 앞서 보여드렸던 양상하고 좀 달리 이렇게 모이는 부분이 가파른 경선 쪽으로 이렇게 눈물이 모여 있는 부분이 보이고 평평한 경선 쪽으로는 이렇게 얇아져서 이제 이 접촉되는 검게 보이는 이런 부분들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난시가 있는 것도 좀 다르다는 거 말씀드리려고 가져왔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RGP를 할 때 고려 상황은 아까 종류, 뭐 구면, 비구면 여러 가지 어떤 렌즈를 선택할 것인가 이런 부분은 어떤 선택의 포인트는 전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은 여기서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어떤 RGP를 해야 되는지를 결정해야 되고 렌즈 크기를 결정을 해야 되고 기본 커브, 베이스 커브라고 하는 것들이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렌즈와 각막의 관계를 결정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지를 결정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굴절력을 결정하게 됩니다. 흔히 말하는 렌즈 도수를 결정하게 되고 이 그림은 제가 이제 비디오를 한번 만들어봤는데 같은 사람에서 서로 다른 베이스 커브를 갖는 렌즈를 꼈을 때 양상이 이렇게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7.65라고 써 있는데 중심이 굉장히 다이가 많이 뭉쳐져 있어서 굉장히 밝은 그린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고 점점 숫자가 커지는 것이 조금 더 이제 곡률이 평평해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평평해질수록 다이의 중심에 모이는 다이의 양이 줄어들고 이렇게 이 골고루 퍼지는 양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여기까지 내려오면 8.15까지 오면 중심부에서 이렇게 검게 터칭이 일어나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플랫한 피팅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 형광 염색 양상을 평가하는 것이 RGP 피팅 상태를 평가하는 사실 처음과 끝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데 이런 부분이 반드시 잘 이루어져야 된다는 걸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렌즈가 크기가 소프트 렌즈보다 일단 작죠? 네. 네. 소프트 렌즈보다 많이 작죠. 네. 소프트 렌즈는 검은 동자보다 좀 크고 RGP 렌즈는 검은 동자보다 좀 작아서 네. 마치 각막에 떠 있는 렌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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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맞습니다. 보시면 그래서 돼요. 대개 사람들 각막이 한
11한 2, 3mm 그 정도 되는데 렌즈 소프트 렌즈는 그보다 조금 크고 일반적인 RGB 렌즈는 뭐 한 9.5mm, 뭐 9.0mm에서 9.5mm 정도 사이에 나타나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슬라이드에서 되게 영상 자료가 좋아서요. 그 지금 이렇게 7.65부터 수치가 커질수록 더 곡률 반경이 커져서 이제 또 편편한 렌즈라고 네. 보면 될 텐데 네, 움직임을 보면 편편할수록 렌즈가 움직임이 좀 많아 보이고요. 네 맞습니다. 밑으로 처지기도 하고 음. 좀 가파른 렌즈는 각막에 딱 붙어서 너무 움직임이 없기도 하고 네. 뭐 그러면 또 병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런 네. 부분도 오늘 말씀 주십니까? 네네네. 네네. 그러니까 여기 이게 보시면 이게 이제 가장 가파른 피팅인데 가파른 피팅을 하다 보니까 중심부에서는 이렇게 이 눈물이 모여서 다이가 모여 있지만 바로 중심 주변부에는 꽉 조여서 옆에를 꽉 조여서 이제 꺼멓게 보이는 나타나는 저런 렌즈는 이제 꽉 조이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고 그런 것도 역시 좋지 않아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가장 좋은 패턴은 이렇게 골고루 퍼져서 그 그린이 보일락 말락하는 이런 형태가 되는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좋은 패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장을 맞출 때 너무 헐렁해도 불편하고 너무 꽉 끼워도 불편하고 네. 적당해야 되겠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이제 하나 보여드리는데 여기 제목이 같은 베이스 커브 같은 곡률 반경이라도 렌즈마다 다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전부 다 이제 8.00이라고 써 있는 렌즈들을 똑같은 사람한테 끼운 거고 이 렌즈들은 사실 같은 회사에서 나오는 렌즈입니다. 같은 회사에서 나오는 다른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어떤 디자인의 다른 모델을 쓰느냐에 따라서 이쪽 렌즈 같은 경우는 중심이 조금 잘 떨어졌고 이 옆으로 갈수록 더 잘 안 떨어지고 위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같은 렌즈라도 어떤 디자인의 렌즈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사람 눈에 들어갔을 때 피팅 상태가 천차만별이다. 그러니까 안경이나 뭐 아니면 소프트 렌즈처럼 너 몇 디옵타짜리 써? 그럼 나는 뭐 마이너스 2디옵타야. 이렇게 아니면 여기다 하나 더해서 심지어 베이스 커브가 나는 8.0에 마이너스 2디옵타야라고 해도 어느 회사의 렌즈를 쓰느냐에 따라서 사실 피팅 양상이 굉장히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개인이 직접 구매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쉽게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구매할 수 있는 형태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것이고 네. 직접 눈에 껴보고 그 렌즈 디자인이 나한테 잘 맞는지 아닌지 확인을 해서 최적의 렌즈를 찾아가는 과정이다. 예, 그렇게 저는 그래서 피팅이라고 얘기를 하는 많이 맞는 것 같습니다. 모든 안과 의사들이 다 이런 RGB 렌즈 처방을 하시나요?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모든 안과 선생님들이 다 하지는 않을 것이고 네. 이제 RGB 렌즈 피팅을 많이 하시는 분한테 갈 경우가 조금 더 다양한 종류의 렌즈를 구비하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거는 이제 이게 티포스라는 단체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제목이 컨택트 렌즈 디스컴포트라고 여기 있잖아요. 이제 세계적인 학회인데 컨택트 렌즈를 끼고 생기는 불편감, 그 디스컴포트에 대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모여서 막 회의를 하고 어떻게 치료를 하고 어떻게 정의할까 이런 걸 했던 심포지움인데 제가 이걸 그냥 보여드리는 이유는 컨택트 렌즈를 끼면 기본적으로 불편하다는 것을 일단 알아야 됩니다. 불편을 유발할 수 있고 눈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불편을 유발할 수 있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렌즈를 편리함을 이용하면서 그 불편함은 줄이고 왜 불편함이 나타나는지 이건 어떻게 매니지해야 되는지를 그 의사들이나 이제 연구자들이 연구한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 그만큼 그래서 렌즈는 그렇게 가볍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편리하지만 렌즈로 인해서 유발되는 문제가 많다는 이 측면에서 이런 것들 하나 보여드리고요.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렌즈를 눈에 끼면 렌즈 착용으로 각막 눈동자에 있는 검정 동자를 각막이라고 부르는데 거기에 제일 먼저 아까도 말씀드린 제일 중요한 저산소증이 생길 수 있고 각막에 막 이 층이 있는데 각막에 상피세포라는 데가 있고 기젤세포라는 데 있고 내피세포라는 게 있고 그 안에 신경이 있는데 그럼 모든 각막을 구성하는 세포에 다 영향을 줄 수 있고 아까 건조도 증이 생길 수 있고 또 렌즈 피팅이 잘 맞지 않으면 각막의 모양이 바뀌는 각막 뒤틀림 현상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 흰 동자를 결막이라고 부르는데 렌즈 착용 때문에 눈이 충혈되시는 분들은 상당히 많을 텐데 알러지 반응이나 여러 가지 결막에 생기는 변화도 있을 수 있고 또 눈꺼풀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고 또 이 눈물막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렌즈를 끼므로써 눈의 겉에 있는 모든 부분에 다 변화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렌즈는 메디컬 디바이스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렌즈를 끼면서 관리해야 될 부분이 생각보다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콘택트 렌즈를 착용하시는 분들은 안과 정기 검진이 필요할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렌즈를 보통은 피팅을 하고 한 달 후에 먼저 맞춰 가셨던 렌즈가 괜찮은지 확인을 하고 또 뭐 3개월, 6개월마다 확인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팔로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요거는 지금 이제 올바른 RGP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 보통 이제 환자들한테 이런 교육을 잘해 주는 게 중요한데 좋은 비디오가 있어서 제가 이것들을 좀 보여주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영상이 어떻게 되죠? 슬라이드쇼에서 나와서 해야 되나요? 이 플레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여기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안 되나요? 네. 일반적으로 렌즈를 낄 때는 저렇게 이제 손을 항상 씻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손 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고, 네. 그래서 렌즈를 이제 확인을 해야 됩니다. 렌즈는 이제 오른쪽, 왼쪽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근데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렌즈들이 오른쪽은 뭐 초록색, 왼쪽은 보라색, 뭐 이런 식으로 색깔을 구별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렌즈가 이제 이 어디 깨진 데는 없는지 눈 안에 이렇게 딱 올려놓으면 저렇게 두 번째 손가락에 위에다 살짝 올려놓고 렌즈가 일단 멀쩡한지 어디 깨진 데는 없는지 확인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렌즈를 낄 때는 저렇게 이제 양쪽 눈을 위아래로 벌려주고 거울을 사실 보면서 하는 게 좋겠고 두 번째 손가락에서 이 눈앞에다가 살짝 렌즈를 갖다 대면 저절로 이제 각막에 렌즈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겁내지 말고 이제 저렇게 하는 것이 좋겠고 마찬가지로 이제 반대쪽 눈을 낄 때도 이제 똑같이 렌즈 상태를 확인하고 윤상현 원장님 똑같이 해주시고 한번 계신데 따라해보고 있습니다. 윤상현 원장님 네. 저기 여기 또 네. 비디오에 나오는 네. 분들은 눈이 큰 사람들이 사실 렌즈 끼기가 네. 훨씬 용이합니다. 사실은 저도 이제 큽니다. 네.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은 렌즈 리센터이라고 하는데 이게 RGB 렌즈를 끼다 보면 아주 가끔 당황스러울 때가 렌즈가 중심부에 있다가 이제 그 눈 구석이나 이런 데 처박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에도 눈 뒤로 넘어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환자분들이 가끔 그런 거 물어보시는데 눈 뒤로는 절대로 넘어가지 않으니까 그건 걱정하지 않으시지만 지금 저 비디오에서 보면 이 눈 끄트머리에 초록색이 보이고 있는데 저렇게 렌즈가 저렇게 위치될 중심에서 벗어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역시 당황하지 말고 눈은 반대쪽으로 렌즈가 있는 쪽에 반대쪽으로 두면서 잘 손가락으로 움직여서 이쪽으로 밀면서 다시 눈을 그쪽으로 밀면 이게 사실은 눈물층의 어떤 모세관 현상 때문에 중심부에 딱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근데 환자분한테 이제 반드시 가르쳐 드려야 되는 건 렌즈를 빼는 방법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사실은 압축 석션 컵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환자분들한테 렌즈를 드릴 때 드리기 때문에 집에서 렌즈를 뺄 때는 이제 석션 컵을 이용하면 되는데 이제 이 활동하면서 바깥에 나가는데 혹시 활동하다가 렌즈를 빼야 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석션 컵이 없으면 또 렌즈를 못 뺄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보여드리는 비디오는 손을 이용해서 이제 렌즈를 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눈꺼풀을 이제 가장자리 쪽으로 바깥쪽으로 이렇게 당겨주면 렌즈 끄트머리 엣지 부분과 눈꺼풀 부분의 사이가 살짝 만나면서 그렇게 눈을 저렇게 세게 깜빡여주면 렌즈가 떨어질 수 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림이고요. 그래서 저렇게 이제 시연해서 한번 하는 것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겠고 지금은 뭐 아까랑 똑같은 건데 이제 렌즈를 떨어지면 이제 렌즈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밑에다가 수건이나 이런 거 깔고 하라. 이런 사실 이 비디오가 굉장히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똑같이 이제 반대쪽 눈을 그렇게 이렇게 끄트머리로 잡아당기면서 강하게 깜빡이면 이 눈꺼풀에 의해서 렌즈 엣지 부분이 밀려서 바깥으로 떨어지는 저렇게 렌즈를 뺄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이 옆으로 이렇게 잡아당기기 싫으신 분들은 이게 눈을 이제 양쪽을 위아래로 잡고 역시 눈을 살짝 누르면서 눈꺼풀로 렌즈의 엣지 부분, 눈물 위에 약간 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이렇게 밀어준다고 생각하면 저렇게 렌즈를 빼실 수도 있습니다. 렌즈를 할 때 사실 안과에서 이런 이 관리법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제 렌즈를 어떻게 관리하는 이제 렌즈 RGB 렌즈가 가장 불편한 점은 매일매일 닦고 소독하고 해야 되는 점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소독하고 어떻게 관리하는 거를 반드시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이 병을 자세히 보고 있는데 그 렌즈 관리 용액마다 사용법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이 렌즈 관리 용액을 어떻게 사용하라고 하는지 이제 잘 읽어보라는 얘기고 렌즈를 씻을 때는 저렇게 이제 손바닥에 올려놓고 렌즈를 잘 문질러서 닦으라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요. 이거는 여러 가지 비디오가 네. 이렇게 렌즈를 빼자마자 또다시 이제 반드시 닦아주는 게 좋겠고 저거는 이제 계면 활성제 같은 거 보통 포함된 비누 같은 RGB 전용 세정액을 사용해서 손바닥 위에 놓고 두 번째 손가락으로 이렇게 이제 자연스럽게 너무 세게 물면 렌즈도 부러질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부드럽게 닦아주고 또 이제 전용 린스액을 통해서 이 비누기를 이제 제거를 완전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프레시한 렌즈 케이스에 보관 용액을 담아서 보관 용액을 담고 거기에 이제 세정한 렌즈를 넣어주는 이런 상태. 그래서 세척, 소독, 뭐 이제 헹굼 이런 세 가지 과정. 요새는 이제 뭐 멀티퍼포스 용액이 사실 나오기도 합니다. 나오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제 그 용법에 맞게 이제 사용을 하자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렌즈 케이스를 이 얼마나 자주 관리해야 되느냐 뭐 이런 것들 나오고요.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쇼로. 세면대에 이게 렌즈가 빠져서 잃어버리지 않게 네. 주의하셔야 네. 됩니다. 세면대 밑에 이제 해야 되고 그래서 올바른 렌즈 관리법 요약하면 일단 관리 용액은 매일 새로운 용액을 사용해야 되고 권장되는 제품만 사용해야 되고 이제 제가 여기 수돗물은 렌즈 관리의 어떤 단계에서도 사용 금지. 요거 좀 강조드리고 싶고 이제 아칸타 아메바라는 요새 이제 사실 고치기도 어려운 그런 병이 아메바가 사실 수돗물을 통해서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조심하셔야 되고 렌즈 세관, 렌즈 보관도 적어도 3개월마다 교체를 하고 매일 이 헹구고 건조시켜야 된다. 이런 부분 또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는 게 이제 샤워를 할 때 렌즈 끼고 하면 되냐 뭐 이런 건 일단 착용 금지다. 아까 수돗물에 노출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이런 부분은 좀 조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돗물은 손 씻을 때만 쓰자. 네. 그리고 렌즈를 취급할 때는 렌즈 전문 용액이나 식염수 같은 거 사용하면 될까요? 식염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식염수도 따놓고 오래 보관하면 이제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공누액을 주로 사용을 하는 걸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제가 이제 RGB 렌즈를 사용해서 활용한 증례들을 좀 보여드렸는데 질문 몇 가지 그냥 네네. 좀 진행해 주시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 전에 그 김숙자님이 라섹을 하셨는데 라섹이나 라식 후 소프트 렌즈나 하드 렌즈를 착용할 수 있는지 일회용 렌즈도 착용할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십니다. 일반적으로는 착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10년 전에 그러니까 라섹 수술을 하면 각막의 모양이 이게 일반적인 모양이 아니라 중심부가 평평해진 모양으로 바뀌거든요. 중심부로 평평해진 모양이 바뀌어 있는데 지금 나와 있는 그 일반적인 렌즈들은 되게 이제 각막이 중심부가 볼록한 사람을 대상으로 아까 베이스 커브라고 말씀드린 기본 곡률 반경이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렌즈는 사용을 하기가 어려운데 이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하드 렌즈가 사실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드림 렌즈가 이제 그 대표적인 예인데 드림 렌즈처럼 이제 중심부가 평평하게 만들어진 렌즈들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라섹을 했는데 다시 그 이후에 근시 퇴행이 온다거나 그래서 시력이 떨어져서 렌즈를 써야 된다 그러면 좀 특수한 렌즈를 사용을 하셔서 교정하실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하드 렌즈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그 각막 곡률에서 많이 벗어나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각막을 이제 사실 많이 안 깎은 분도 있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정량이 적은 분들은 또 소프트 렌즈는 어느 정도는 맞을 수도 있는데 렌즈가 이렇게 말랑말랑하니까요. 그건 또 써보셔야 아는 부분이고 건조가 좀 심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RGB 렌즈 그다음에 홍서희님께서 렌즈가 움직이는 모습을 보니 신기합니다. 일반인들은 일반 시청자분들은 저 렌즈 움직이는 걸 잘 못 보실 것 같거든요. 렌즈가 작을수록 눈 건강에 좋을까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렌즈의 크기는 결국은
그 사람의 눈의 크기나 뭐 여러 가지와 복합적인 요소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너무 작은 렌즈는 이제 움직임이 많아지면 불편감을 느낄 수 있어서 요새는 조금 더 큰 다이아미터 그래서 예전에는 RGP도 8.5짜리가 많이 나오는데 요새는 뭐 9.2나 9.5 뭐 이렇게 조금 약간 큰 것들이 나오는 추세고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각막의 지름이 사람 얼굴도 다르고 키도 다르듯이 각막 크기가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보통 뭐 11mm에서 12점 몇 mm 정도 사이에서 보통 각막 크기가 사람마다 다른데 거기에 맞춰서 또 렌즈 크기도 좀 달라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부산님께서 눈이 럭비공이고 각막 뒤쪽도 볼록화돼서 ICL도 위험하다고 해서 못하고 있는데 저건 괜찮을까요? 아, 이게 이제 렌즈 말씀하시는 거겠죠? 네. 그러니까 일단 그거 이런 분들은 눈이 럭비공이라는 얘기는 난시가 굉장히 심하다는 얘기거든요. 각막 뒤쪽도 볼록하다 이런 얘기는 굉장히 이제 난시가 심하다는 분이고 이런 부분은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어쨌든 렌즈가 괜찮을까요라고 물으면 일단 소프트 렌즈는 좀 어려울 것 같고 RGP 렌즈 중에서도 좀 특수한 경우 만약에 이제 그 불규칙 난시가 굉장히 심하면 가장 좋은 교정은 이제 공막 렌즈 더 크게 각막을 포함해서 이 눌러주는 공막 렌즈가 조금 더 효과가 좋은데 이런 경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직접 오셔서 확인해야 할 수 있고 다만 이제 거의 뭐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해보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럭비공이 이제 동그란 공 말고 이렇게 길쭉한 공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로로 길쭉한 경우도 있고 세로로 길쭉한 경우도 있는데 젊은 분들은 대부분 이제 가로로 길쭉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는 그 뒤쪽에 백토링 렌즈라고 해서 그 렌즈 후면에 난시가 좀 들어간 렌즈는 되게 잘 맞을 수가 있고 이 도난시 아까 그 럭비공이 세로로 되어 있는 경우는 조금 더 렌즈를 맞추기가 어려운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네, 또 그러면 요건 좀 다른 질문이니까 다음에 네. 좀 강의 진행한 후에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RGP 렌즈를 활용한 증례 이제 제가 몇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이제 가장 일반적인 요 옆에 있는 것이 이제 각막 지형도 검사이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런 형태의 난시를 이제 직난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아까 움직임이 중심부에서 짝딱 렌즈가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이 다이가 이제 골고루 퍼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렌즈를 통해서 여기는 근데 좀 수변도가 좀 떨어지는 사실은 모습이고 그래서 이 표면의 수변도 같은 것들도 이제 환자의 시력을 결정하는 요소인데 이건 이제 그 TR 시험 렌즈 상에서 좀 관리가 잘못됐을 때 이제 저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어쨌든 렌즈 피팅은 괜찮아서 이 렌즈를 피팅했던 케이스고 요런 환자 이런 것들은 이제 원추 각막이라 부릅니다. 이제 약간 아래쪽이 튀어나와 있는 사실 이 정상에서 조금 벗어난 경우인데 원추 각막용 특수한 렌즈들이 있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이분 난시가 2.25나 2로 이렇게 크지 않아서 일반적인 비구면 렌즈로도 이제 그 피팅을 했던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이제 약간은 이 중심부를 아래쪽으로 완전히 떨어지지 못하고 위에서 약간 걸려 있는 그리고 이제 아래쪽이 약간 들리는 그런 양상, 요런 모양의 각막에 끼워 넣기 때문에 그렇고 이 사람은 그래서 이제 남는 난시가 1.25가 생기고 시력이 반대쪽 눈은 이제 원추 각막이 별로 없고 이쪽은 심하기 때문에 오른쪽은 시력이 0.8밖에 안 나오고 왼쪽은 이제 1.0이 나오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런 각막은 소프트 렌즈로는 시력이 잘 안 나오겠어요. 소프트 렌즈는 할 수가 없겠죠. 네. 각막이 울퉁불퉁하니까. 네. 네. 근데 제가 이 케이스를 좀 보여드리는 건 이게 이제 9년 전에 한 케이스고요. 그 이후에 지금 여기 2023년도 10월달에 다시 보시면 저희 이 환자가 렌즈를 오른쪽 심한 각막이 2번 바꿨고요. 2021년도 9월달에 한번 바꿨고 이제 2024년도 10월달에 한번 바꿨는데 렌즈를 끼면서 이제 각막이 원추 각막인 그 여기라는 것들이 이제 각막 공률인데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9년 동안에. 그래서 원추 각막 이런 병이 있고 하더라도 렌즈를 잘 맞춰주면 이 사람이 어떤 전혀 이 각막의 모양이 바뀌지 않고 있다는 것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제 이걸 보여드리는 거고 왼쪽 같은 경우에 이제 거의 정상에 가깝죠. 이제 완벽한 피팅 상태라고 할 수 있고 오른쪽 눈은 이제 예전에 했던 것보다 제가 중심부를 조금 더 눌러줬어요. 중심부를 조금 눌러줬더니 이제 그때는 시력이 0.8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시력이 조금 더 잘 나오게 되고 이런 식으로도 이제 환자를 치료를 할 수가 있겠고요.
흔히 또 시청자 여러분들은 그 렌즈가 눈에 닿으면 각막에 자꾸 마모가 돼서 저런 뭐 원추 각막이 더 진행되거나 각막이 얇아지거나 뭐 그런 걸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렌즈를 끼면. 그렇죠. 렌즈를 껴서 제가 각막이 얇은 건가요? 또는 이제 또 특히 이제 원추 각막 같은 경우는 각막이 뾰족한데 각막에 이 렌즈가 닿음으로써 원추 각막이 더 진행하지 않는지. 그러니까 제가 네. 그래서 이걸 보여드렸는데 렌즈를 끼고 나서 직후에 이제 각막을 끼면 각막 상피나 이런 데가 눌리기 때문에 원래 렌즈를 끼기 전보다 각막 두께가 조금 얇게 측정되는 건 사실인데 지금 제가 9년 전 이분이 9년 동안 저한테 팔로우를 하면서 9년 동안 렌즈를 한 번도 빼지 않고 끼고 살았는데 각막이 지금 변화가 없는 모습을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네. 렌즈도 잘 맞춰주면 원추 각막의 진행을 시킨다거나 또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증례를 보여드리려고 지금 이걸 보여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네네. 렌즈 피팅이 중요하고 렌즈 피팅을 잘 할 경우에는 원추 각막이나 그런 특수한 경우도 각막에 그다지 나쁜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눈을 유지시킬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여드렸습니다. 자, 부사님이 이렇게 자세한 설명 처음 듣는다고 되게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네. 이 환자도 이제 아까 환자에 비해서는 굉장히 심한 원추각막 환자이고 이런 경우에는 사실 원추각막이 일반적인 렌즈가 아니라 이제 두 개의 커브를 사용하는 이제 특수한 렌즈를 사용해서 지금도 이제 중심 잡기도 원래 이제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아까 환자에서 마일드한 원추각막이었지만 중심 잡기가 약간 덜 됐었는데 지금 중심 잡기가 잘 된 모습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서 이런 부분도 시력이 1.0까지도 나올 수 있는 그렇게 피팅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보여드리는 거고. 이 환자 아까 이제 말씀 주신 이제 후면 토릭 케이스인데 38세밖에 안 됐는데 아토피라는 병이 있으면 이제 백내장이 생기거든요. 한쪽 눈은 백내장 수술을 하셨어요. 근데 반대쪽 눈에는 근시도 뭐 3.5디옵터 정도 있고 난시도 3.5디옵터가 있어요. 이 정도 있으면 일단 안경을 일단 쓸 수가 없고 한쪽 눈에만 도수 있는 안경을 쓸 수가 없으니까. 근데 소프트 렌즈를 착용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후면 토릭 렌즈를 지금 사용한 영상인데 후면 토릭 렌즈를 사용했더니 이 난시가 굉장히 심한데도 이제 이 다이가 이제 골고루 퍼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중심 잡기도 잘 되고 시력도 잘 나올 수 있어서 이분이 이제 한쪽만 렌즈를 끼고 사니까 불편할 수도 있지만 이분은 그 어느 때보다도 사실 굉장히 행복하게 이제 살고 계시고요. 마치 난시가 별로 없는 것처럼 네, 보이네요. 네. 이렇게 토릭 렌즈를 사용하면 각막의 후면과 각막의 렌즈의 후면과 각막이 잘 어우러지기 때문에 이제 이 굉장히 다이가 이븐 디스트리뷰션이 되는 양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럭비공 같이 생겼으니까 후면이 럭비공 같이 된 렌즈를 렌즈를 끼는 껴주면 거죠. 되는 네. 거죠, 그죠? 네. 이 케이스는 이제 요새 많이 하는 드림 렌즈 케이스입니다. 이것도 제가 오랫동안 팔로우를 했던 애기 때문에 한번 가져와 봤는데, 자, 2020년도에 9살 반일 때 렌즈를 껴줬고 마이너스 2디옵터 정도였어요. 양쪽 다. 이 정도가 이제 드림 렌즈를 했을 때 굉장히 효과가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한 달 됐을 때 지금 이렇게 각막 지형도 검사에서 중심부가 퍼렇게 보이는데 중심부가 잘 눌렸다는 뜻입니다. 이제 렌즈가 잘 들어가 맞고 있다는 뜻이고, 요 렌즈를 꼈고 얘가 이제 저한테 4년 반 동안 렌즈를 중간에 2번을 바꿨습니다. 2021년도 3월 달에 한번 바꿨고 2022년도 8월 달에 한번 바꾸고 그 이후로는 2년 동안 지금 렌즈를 바꾸지 않고 있고 중심부가 여전히 이거 지금 2024년도에 와서 찍은 건데 중심부가 여전히 잘 눌려져 있고 이 패턴도 이거 조금 흐리게 나왔지만 중심부가 이렇게 눌려 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까맣게 보이는 거고 중심 주변부에서 이렇게 잡아주는 부분이 이제 드림 렌즈에서 나타나고 움직임은 조금 덜하지만 이렇게 시력 교정 효과가 잘 좋고 요 옆에 나와 있는 수치는 사실 안축장이라는 건데 안축장의 길이도 처음에는 좀 증가하다가 렌즈를 제가 안 바꿨다고 말하는 지금 2년 동안에는 안축장의 길이가 증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드림 렌즈 끼면은 뭐 근시 교정 효과뿐만 아니라 근시 진행 억제 효과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 문헌에서 보고된 증거가 일단 있고요. 모든 사람한테 그런 건 아니래도 분명히 이런 효과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또 이제 아침 9살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14살이 돼서도 요새는 같은 렌즈를 끼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 참 이 좋은 치료법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저 드림 렌즈는 일반적인 하드 렌즈랑 다르게
근시 진행을 억제하는 효과가 문헌마다 다르지만 약 한 50% 정도 근시량을 줄여준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 눈이 길어지면 그러니까 왜 렌즈를 바꿔야 되는지를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눈이 왜 길어지는지. 눈이 일단 가장 길어지는 것의 가장 큰 원인은 네. 애들이 성장하면서 네. 눈도 같이 크니까 길어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제 이 잘 보인다는 것은 우리가 빛이 각막을 한번 통과하고 수정체를 한번 통과하고, 이 빛이 망막이라 하는 부분에 딱 시신경이라고 하는 부분에 초점이 맺힐 때가 잘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앞에 각막의 굴절력이나 수정체의 굴절력은 나이가 든다고 이렇게 많이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키가 크는 것처럼 이제 안축장이 앞뒤로 길어지면 굴절력은 비슷했는데 이제 길어졌으니까 원래 맺혀야 되는 초점보다 더 앞쪽에 맺히게 되고,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근시의 진행입니다. 이제 가장 흔한 근시의 진행은 그런 식으로 되는 것이고, 그래서 아까 이제 왜 그런지는 우리가 사실 정확하게 설명하기 어려워요. 근데 올소케라톨로지 드림 렌즈를 하면서 안축장의 성장이 이 조금 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조금 성장이 느려진다. 성장이 그렇게 해서 이제 근시 진행을 억제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너무 어려운 거 물어보지 마세요. 키는 이렇게 크는데 눈은 앞뒤로 길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성장하면서 눈이 정상적으로 원래 길어지는데 이게 길어지면 앞쪽에서부터 이렇게 망막에 빛이 맺혀야 되는데 눈이 더 길어지니까 안 맺히니까 오목 렌즈를 껴야 뒤에 맺히게 되는데 이제 그런 걸 억제해 주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저는 드림 렌즈는 눈에 잘 맞다면 특히나 근시가 있는 그 어린이들에게는 권장을 드리는 편입니다. 자, 요거는 이거는 저예요, 저. 이제 끼워보셨군요. 제 눈입니다. 저는 드림 이제 렌즈네. 이 오른쪽 눈에 지금 네. 드림 렌즈를 하고 있는 거고, 저는 네. 사실 드림 렌즈를 한 18년 동안 했어요. 어. 오른쪽 눈은 마이너스 2디옵타고 왼쪽 눈은 지금 마이너스 1.25 정도 됐었는데, 음. 어렸을 때는 양쪽 눈에 다 렌즈를 끼다가 지금 제가 나이가 꽤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40대 중반부터는 노안이 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른쪽 눈은 지금 드림 렌즈를 꼈고, 이게 제 눈의 오른쪽 눈입니다. 지금 굉장히 움직임도 좋고 중심부가 잘 눌려 있고, 제가 피팅을 했지만 정말 완벽한 피팅 상태를 구현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되고 오른쪽 눈은 그래서 마이너스 2디옵타를 교정해서 잘 보고 있고 멀리를 잘 보고 있고, 왼쪽 눈은 교정이 안 된 상태로 마이너스 1디옵타, 마이너스 0.25 요대로 그대로 둬서 이제 약간 노안을 보완하는 거죠. 그래서 약간은 양쪽 눈의 시력이 다르니까 이제 불편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사실은 약간씩 차이를 두는 것이 양쪽 눈에서 서로 보완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를 느끼지 않는다면 조금 차이를 두는 것이 생활을 편안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성인한테도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접근해서 드림 렌즈도 좀 활용하고 있는 편이고요. 맞습니다. 드림 렌즈는 어린이만 한다고 알고 계시는 또 분들이 있는데 성인들도 특히나 이제 수술이 두려우신 분들도 있거든요. 네. 시력 교정술은 꼭 해야만 하는 수술은 아니기 때문에 또 안경이 불편하시면 또 드림 렌즈를 또 적극 잘 활용하시는 분도 있고, 지금 한쪽만 이렇게 교정을 해서 또는 그 눈이 많이 나쁘신 분들은 교정을 한쪽은 전체 교정을 하고 반대쪽은 좀 부족 교정을 해서, 지금 교수님은 눈이 많이 안 나쁘시니까 한쪽만 끼지만 두 쪽을 다 껴서도 그걸 이제 모노비전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구현을 하는 게 또 특히나 노안이 왔을 때 또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이 환자도 이제 비슷한 케이스인데, 죄송합니다. 그 45세 환자인데 한쪽 눈은 백내장 수술을 했어요. 한쪽 눈은 아까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RGP 후면 토릭 렌즈를 껴줬고, 근데 그 환자는 난시가 심했기 때문에, 난시가 너무 심하면 마이너스 3.5디옵타의 난시가 있었으니까 이 드림 렌즈를 하기 어려운 경우이고, 이분은 이제 마이너스 3.5디옵타의 근시만 있기 때문에 드림 렌즈를 한쪽 눈에 껴주면 이제 한쪽 눈에만 렌즈를 끼고 다니지 않아도 되니까 사실은 양쪽 다 안경을 끼지 않고 잘 볼 수 있는 이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사실 45세 한쪽 눈 백내장 수술했다고 반대쪽 눈 따라서 백내장 수술하는 건 그렇게 옳은 선택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서 굉장히 렌즈를 활용하면 다양한 상황에서 이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런 걸 보여드렸습니다.
직접 또 렌즈를 하시니까 더 강의 내용이 신뢰가 가는 것 같습니다. 또 저도 이제 의료 행위를 하다 보면 아무리 강의를 해도 직접 경험을 해본 건 좀 더 실감나게 설명을 할 수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다음은 뭐 이 RGB 렌즈 관련된 문제점 해결을 하고 몇 가지만 그냥 가져왔는데 질문이 근데 지금 주신 거는 한번 볼까요? 네네. 자, 렌즈를 구매할 때 어떤 걸 보고 구매하면 될까? 안경점에서는 잘 알 수가 없으면 안과에서 맞추는 게 당연히 더 좋겠죠. 네. 특히나 RGP 렌즈는 안과에서밖에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안경점에서도 사실 합니까? 네, 판매를 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서 이제 네. 처음에서 보여드렸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맞추는 것도 중요하고 맞춘 이후에 평가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은 RGP는 반드시 안과에서 하는 게 맞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부사님, 안검하수 살짝 있는데 딱딱한 렌즈 껴도 상관없나요? 안검하수가 심해진다는 이야기가 있어서요. 혹시 안검하수가 렌즈를 하드 렌즈를 RGP 렌즈를 껴서 더 심해지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근데 안검하수가 살짝 있으면 RGP 렌즈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어렵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눈꺼풀이 이 윗눈꺼풀이 렌즈를 잡아주는 그 힘이 너무 이제 세져서 렌즈가 잘 안 맞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이제 아까 제가 렌즈 직경을 얘기할 때 그 사람의 눈의 크기에 일단 맞춘다고 얘기했는데 각막 말고 또 한 가지 고려해야 되는 게 눈꺼풀이고 오히려 이제 안검하수가 살짝 있는 분들은 그 조금 직경이 작은 렌즈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은 이 눈꺼풀하고 별로 접촉하지 않은 상태에서 렌즈를 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지만 뭐 이 할 수 있는 경우가 방법을 찾으면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고 안검하수가 렌즈 때문에 더 심해진다는 얘기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그쵸.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더 심해지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게 뭔가 밀러 머슬이나 위쪽에 근육에 손상을 준다면 모르겠지만 흔한 경우는 아닌 것 같고 그 중력에 의해서 우리가 렌즈를 꼈을 때 누워서 끼지 않고 보통은 앉아서 생활을 하니까 중력에 의해서 렌즈는 밑으로 떨어지려고 하고 눈꺼풀은 깜빡일 때마다 렌즈를 잡아 끌어서 위로 올리는 그런 힘이 있어서 이게 평형을 이뤄가면서 또 중심 잡기가 되는데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그 눈꺼풀의 영향이 많아 쌍꺼풀 수술을 하거나 네. 또 뭐 안검하수 수술을 하거나에 따라서 영향이 다 다를 수가 있고 그럴 때는 렌즈 크기 조절도 하지만 뭐 곡률도 조절을 해야 되고 굉장히 고려할 점이 많은 네, 것 네. 같습니다.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도. 네. 네, 그래서 환자별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이거는 딱 정답이 껴보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어서 피팅을 꼭 해봐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것과 관련해서 네. 이제 슬라이드. 그래서 이제 제가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중심 잡기라고 말씀드렸고 렌즈가 중심에서 이탈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각막과 잘 어울려지지 않기 때문에 눈물 순환이 문제가 될 수 있고 렌즈의 고착 현상도 생길 수 있고 각막의 모양이 변하는 현상도 나타날 수 있고 결국 시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거 앞서 다시 말씀드리면 안과 가서 형광 염색 검사를 해봐야 되고 또 각막 형태 검사를 통해서 렌즈가 어느 한쪽에 눌려 있는 고여 있는 쪽으로 각막이 눌려 있는 형태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통해서 평가를 하게 되고 지금 이제 중심 이탈이 되는 원인이 아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이 위쪽으로 이탈이 되는 경우에는 가장 흔한 원인이 위에 눈꺼풀에서 나타나는 텐션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쌍꺼풀 수술, 앞서 질문 주신 안검하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이 위에 눈꺼풀에 텐션에 영향을 주는 요소일 거예요. 그래서 그 외에도 뭐 이제 여러 가지 렌즈 자체의 문제점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럼 어떻게 해결하느냐? 좀 더 지금 말씀하신 베이스 커브를 좀 더 이렇게 스티프하게 바꿔서 렌즈를 잘 떨어지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이제 렌즈를 이 엣지를 조금 더 얇게 만들어든지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 아래쪽으로 떨어진 건 렌즈가 되게 무거운 경우가 가장 흔한 경우라서 이 렌즈를 좀 가벼운 재질의 렌즈를 낀다든지 아니면 베이스 커브를 플랫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조절을 할 수가 있겠고 옆으로 도는 렌즈 같은 경우는 렌즈 다이아미터를 굉장히 큰 렌즈를 사용하는 것 조금 더 스티프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 또는 아까 말씀드린 백토링 렌즈 같은 걸 사용하는 것 이런 것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윤삼현 원장님 말씀하신 게 이건데 렌즈가 각막에 끼우니까 각막만 딱 측정해서 렌즈를 선택을 할 수가 없는 게 렌즈 포지션을 결정하는 요소는
일단 중력, 그다음에 눈물이 잡아주는 힘, 모세관 현상, 그다음에 눈꺼풀에서 미는 힘. 이런 세 가지 요소들이 평형을 이루면서 렌즈가 중심에 위치하도록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한 가지 또 고려해야 되는 거는 이제 센터 오브 그래비티라는 건 무게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렌즈의 재질이나 렌즈의 크기나 눈의 상태에 따라서 무게 중심이 렌즈의 어느 렌즈와 각막 사이에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렌즈가 더 중력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잘 떨어지는지 좀 덜 떨어지는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결정돼요. 그래서 사실은 RGB 렌즈의 중심 잡기가 정말 잘 되는 RGB 렌즈 피팅을 하고 나면 아 이게 굉장히 기분도 좋고 이건 거의 예술의 경지다. 저는 이제 네. 그렇게 생각. 여러 가지를 결정하는 밸런스를 맞추는 게임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과정이기 때문에 아까 이제 어떤 질문자께서 뭐 이제 어디 가서 렌즈를 해야 되냐 이런 걸 물어보셨는데 결국은 이제 그런 것들을 잘 평가해 줄 수 있는 곳에 가서 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좋은 강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도움이 되셨을 것 같고요. 또 렌즈가 잘 관리를 하면 굉장히 좋은 툴이지만 잘못 관리를 하면 눈에도 또 병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참고가 되셨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뭐 인사하시고 네, 오늘 마무리해 주시죠. 이 좀 두서없는 강의였는데 이 재미 있으셨으면 좋았겠고 또 여러 가지 한국 콘택트 렌즈 학교에서 다양한 이 교육과 컨텐츠 같은 것들을 개발하고 있으니까 가끔씩 학회 홈페이지도 방문해 주시고 또 동네에 있는 이제 렌즈를 열심히 하시는 선생님들과 상의하시면서 몇 번에 근데 RGB 렌즈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맞춤 과정이기 때문에 첫 번째 가장 좋은 렌즈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인내를 가지고 다시 한번 이제 시도하고 조절해 가면서 자기 자신한테 맞는 렌즈를 찾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더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